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최근 이혼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결정적 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던 남편은 지갑을 두고 갔다며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너 못 믿으니까 내 지갑에 절대 손대지 마. 그날 남편 지갑 속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바로 시댁으로 찾아가서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시어머니한테 그 잘못을 따졌는지, 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집안과 학벌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고부 갈등은 피할 수 없었어요. 시댁에 가면 시모는 늘 저를 무시했는데 대부분이 제 학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니, 넌 이것도 몰라?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물론 시모가 처음부터 저희 결혼을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잘 설득했고 시모도 저희 둘이 좋다면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하셨고요. 어머님도 처음엔 제 집안과 학벌이 좀 아쉽다 이 정도로만 말씀하셨고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기분 좋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을 나와 좋은 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저는 지방대를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 조건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만나는 내내 단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잘난 척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아주 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첫 어머님 생신 때는 제가 직접 생신상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친구들을 다 부르겠다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인원수에 맞게 음식도 넉넉해서 차려드렸죠. 상다리 부러지겠네. 고생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표정을 보고 힘은 좀 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것도 있었어요. 어머님의 친구분들이 오시고 저도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급하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얼른 가봐. 며느리가 아주 손이 야무지네. 음식도 다 맛있고. 그런데 왜 가라고 해? 이리 와서 같이 먹지. 얘기도 좀 하고. 얘기는 무슨. 우리끼리 편하게 먹으면 되지. 난 네 아들 결혼할 때 못 갔잖아.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은 줄은 몰랐는데. 같은 대학교에서 만난 거야? 아니면 회사? 궁금하니까 앉아서 얘기 좀 해봐. 응? 아니, 뭘 자꾸 물어봐. 지훈이 넌 왜 그러고 서 있어? 그만 가봐. 딱 봐도 시모는 제가 지방대 출신에 그저 그런 회사를 다니는 것에 대해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걸 싫어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를 현관으로 밀면서 얼른 가라고 하셨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대놓고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날은 어머님 생신이기도 해서 기분은 좀 상했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음식은 다 맛있게 드시니까 앞으로 자주 반찬도 해드리고 제가 잘하면 시모와 사이도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모는 모든 일에 제 학벌을 대입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오시면 살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셨는지 늘 못 배워서 그런 거냐고 하셨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러냐는 막말도 하셨죠. 물론 시모의 이런 행동에 남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요? 이건 제가 먹고 안 치운 건데 지훈이 잘못도 아니고 그만하세요, 이제. 내 앞에서 얘 편들지 마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남편이 끼어들면 시모는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외에도 시모와의 일화는 참 많았는데 종교 강요 때문에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종교가 없었는데 결혼하고 바로 애가 안 생긴다면서 종교를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얼른 나오라니까. 지금요? 1층이니까
10분 내로 준비해서 나와. 시모는 일요일 아침 연락도 없이 찾아왔고 아파트에 도착했다면서 얼른 준비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급하게 준비해서 내려갔는데 시모는 저한테 애가 안 생기는 건 종교가 없어서라며 같이 가서 정성을 보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일부러 오셨으니 저는 어머님을 따라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저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 이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어머님과 주말마다 기도를 드리러 다녔는데 그것도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나간 거라 마음에도 없어서 현재는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너 애 안 가질 거야? 어머님 그거 내 말대로 하면 무조건이라니까. 어른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어요, 글쎄. 사실 애가 안 생기는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무정자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시험관을 해서 임신한 사례도 많아서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알게 되면 시모 성격상 사람을 들들 볶을 거라고 했죠. 겪어보니 그걸 저도 알아서 시모에게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너무 종교를 강요하니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이번 일로 저한테 너무 섭섭하다면서 본인은 제 조건이 자기 아들보다 한참 처지는데도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이 정도 요구도 못 들어주냐고 하셨습니다. 아니, 너 고작 이거 가지고 이래? 이게 뭐가 어렵냐? 응? 결국 남편이 나섰는데 엄마, 나도 주말에 안 나가는데 지은이한테 그만하세요. 너까지 엄마한테 1억이야? 뭐든 억지로 하면 안 좋은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리고 애 갖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도 제가 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하면 일리 있는 말이 되었으니까요. 시모는 남편 말에 그래. 듣고 보니 뭐 아들 말이 맞는 것도 같네. 그럼 지은이 너 앞으로 잘 고민해봐. 살면서 종교 갖고 사는 거 나쁘지 않아. 알았지? 네, 어머님. 하지만 고부 갈등을 언제나 남편이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뭐든 넘치게 주셨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밥을 먹을 때 무조건 많이, 그것도 밥 공기에 가득 찼는데도 꾹꾹 눌러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그렇게 어머님이 주시다가 제가 직접 차리게 되면서 먹을 만큼 적당히 퍼담았는데 그걸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아니, 밥이 이게 뭐야? 왜요, 어머님? 이거 더 담아. 그럼 너무 많은데요? 시모는 밥은 물론이고 반찬도 접시에 넘칠 정도로 담으셨어요. 그래야 자손이 번창한다고 하셨죠. 친정에서는 그냥 적당히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부족하면 더 먹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머님은 나중에 더 갖다 먹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많이 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결혼 초 어머님이 너무 어려워서 주시는 대로 다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꾸역꾸역 그걸 다 먹었는데 결국 탈이 났죠. 체한 게 며칠 동안 내려가지 않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걸 남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남편도 시모에게 먹고 더 먹으면 되지 않냐고 했다가 시모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들, 너 결혼했다고 엄마한테 이럴래? 주는 대로 잘만 먹더니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산다고 식성도 변한 거냐고? 남겨서 버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시모는 이날 결국 수저를 내려놓으셨는데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푸짐하게 상 차려서 밥을 먹어야 아들 낳아 대를 잇는 거야. 네 친정에서는 뭐? 적당히 먹고 모자라면 더 먹는다고? 그러니까 딸만 있지. 딸만 셋인데
그중 하나만이라도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이게 다 정성이 부족해서야. 아니면 없이 살아서 먹을 게 부족했어? 그래서 밥도 이 모양으로 퍼서 먹었냐? 뭐 어쩌다 한번 나온 말이라면 기분 나빠도 넘어가겠는데 툭하면 제 학벌에 친정도 무시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런 말 처음 들어요. 제가 정민 씨보다 좋은 대학 못 간 건 맞는데 집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가서 물어봐라. 너네 집서 막내인 네가 그래도 아들이길 바랬을 거다. 시모의 말대로 친정 부모님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여태까지 엄마 아빠한테서 그 어떤 차별도 받은 기억이 없고 화목한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시모한테 저런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고 결국 식사도 다 하지 못하고 집으로 먼저 왔습니다. 이날 남편은 집에 와서 지훈아, 너 힘들면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 어? 나도 엄마 이러는 거 싫은데 너는 오죽하겠냐고. 남편이 이러는데 당연히 저는 남편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편만 보고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애가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저 위해주는 남편이 있으니 둘이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렇게 시댁과는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시댁에 갈 일도 시모가 찾아오는 일도 없으니 참 편했는데 남편의 출장은 좀 잦은 편이었습니다. 연애 때도 이건 알고 있었고 결혼하고도 여기저기 출장을 자주 가길래 혹시나 건강을 해칠까 싶어 영양주도 많이 챙겨줬어요. 어? 벌써 도착했어? 그럼 아침 비행기로 왔잖아. 여기 봐봐. 경치 좋지? 여기 보는데 자기 생각만 나더라. 다음에 같이 가자. 그래, 나 이제 회의 들어가야 하니까 끝나고 또 전화할게. 남편은 장기 출장을 가더라도 늘 저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일 마치고 나면 늘 전화해서 어디 가는 중이고 식당에 가면 음식을 뭘 시켰고 먹는 모습도 다 보여줄 정도로 연락을 아주 잘했어요. 사실 제가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톡만 보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이게 다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고 출장까지 가서 피곤할 텐데 이런 정성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사람이니 어떻게 연애 때처럼 매번 똑같을 수 있겠어요? 출장에 가면 전화하는 횟수도 줄고 톡을 해도 늦게 보거나 답이 한참 뒤에 오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출장지가 어디고 숙소는 어딘지 저에게 다 알려주고 갔으니까요. 퇴근이 늦어지면 왜 늦는지, 회식을 하면 어디서 하는지까지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5번 전화하던 게 한 번으로 줄고 그마저도 연락이 없는 날이 많아지니 저도 내심 서운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곤 했는데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연애 때처럼 한결같음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섭섭함은 어쩔 수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처럼 출장을 간다고 했고 전에는 물어보지 않아도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길래 이번에도 말해주겠지 싶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출장 내일이라고? 어디로 가는데? 뭘 그렇게 궁금해해? 아니 남편이 어디 출장 가는지는 알아야지.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중국 됐지? 내가 못 물어볼 거 물어봤어? 아니 내가 출장 가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냥 가는가 보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궁금해하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귀찮게 이것저것 물은 것도 아니고 출장지 하나만 물었는데 이러니 저도 기분이 좀 상했죠.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일찍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외국까지 나가서 일하는 거니 기분 좋게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인상만 쓰고 나가더군요. 그런데 출장을 다녀온 남편은 저와 대화할 때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매일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대답도 잘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남편과 시험관 얘기를 자주 했고 병원에서도 할 거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시도해보자고 해서 남편 출장이 없을 때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병원 담당 선생님하고 통화한 얘기를 꺼냈는데 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 어? 애야 생기면 낳는 거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임신에 집착을 해? 시험관 해보자고 한 건 자기였잖아. 그렇게 원하더니? 그것보다 우리 집에 전화 좀 해. 그리고 너는 왜 우리 집에 가잔 소리를 안 해? 시모와 왜 거리 두고 사는지는 남편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시모와 남편이 통화를 좀 했는지 저한테 부쩍 짜증을 냈는데 자기는 우리 집에 전화해? 명절 때도 안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왜 시댁 안 가고 어머님하고 통화 안 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건데? 네가 며느리니까 좀 숙이고 먼저 전화할 수는 없냐? 시댁 가면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 다 봐놓고 어떻게 이래?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네 남편은 엄마잖아. 그럼 욕을 하든 뭐 막말을 하든 해도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많이 배우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구나.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내가 왜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지 알아? 어? 내 친구들 하나같이 비슷한 수준의 여자들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우리처럼 사는 집 없어. 다들 부모님한테 잘하고 산다고. 네가 나처럼 명문대 나왔어 봐라. 엄마가 너한테 그러나. 내 친구 와이프들 보면 다 공부 잘해서 스카이 들어갔고 회사도 다 대기업 다녀. 나 지방대 나온 거 모르고 결혼했어? 아니, 내 말은 너랑 살아보니까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가 정답이라는 거야. 많이 배운 사람은 너처럼 배우자 부모한테 함부로 안 하지.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는 짜증이 난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속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좋다고 먼저 쫓아다녀 놓고 이제 와서 못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속상해서 눈물도 났고요. 시모가 무시하는 것도 참기 힘들었지만 그동안 남편 하나 보고 견뎠습니다. 남편은 늘 제 편이었고, 아니, 제 편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시모와 저 사이에서 남편이 힘들었다는 건 저도 알았지만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저러니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편이 화를 내고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핸드폰을 두고 나갔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가 온 건가 싶어 봤는데 이름에 하트가 되어 있었어요. 순간 뭐지 싶었는데 그때 남편이 다시 들어오더니 핸드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외동아들이라 누나도 여동생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님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있구나 싶었던 저는 이날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는 여태 앉았어? 얘기 좀 해. 아, 싫어. 출근해야 해서 바로 잘 거야. 남편은 제 말을 싹 무시하고는 씻지도 않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쫓아 들어가서 일어나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대답 없는 무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퇴근도 늦었고 말도 없이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외박을 하길래 전화했더니 출장 중이라고 했죠. 이 정도면 저와 안 살겠다는 건데 저도 이런 놈과는 더 못 살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 하트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싶었고 저는 기회를 보다가 남편 핸드폰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남편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차에 두고 왔나 싶어 한밤중에 주차장에 가서 뒤져봐도 핸드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던 중이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늦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열어서 직접 실행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날 늦은 시간이었지만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연습을 다 마치고 컴퓨터를 끄려는데 컴퓨터 뒤쪽으로 남편의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이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제일 먼저 본 건 사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처음 보는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싸했고 남편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와 보통 사이가 아니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로 보기에는 사진 찍은 자세가 너무 자연스러웠고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보니 평일이었는데 퇴근 후 만나 둘이 한강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사진 속에서 입고 있는 옷을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은 원래 제가 때가 되면 사주는 옷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옷을 많이 샀습니다. 그때 뭐지 싶어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사냐고 했다가 남편이 짜증을 낸 적이 있었어요. 뭘 많이 산다고 그래? 지난주에도 샀고 오늘도 옷 사와서 그러지. 나는 뭐 옷도 마음대로 못 사?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왜 화를 내? 남편은 괜히 신경질을 부렸고 제 말이 기분이 나빴나 싶어서 다음날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배웅을 해줬습니다. 새로 구입한 자켓이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고 어깨에 먼지가 있어서 털어주며 잘 다녀오라고 했었죠. 그러자 남편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제 말에 기분이 풀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날 이 여자를 만나 놀 생각에 절로 기분이 좋았던 거였습니다. 이걸 보는데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언제 또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이날 작정하고 핸드폰을 싹 다 뒤졌습니다. 뭐 하는 여자인지 가정 있는 남자를 대체 왜 만나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대화 내용을 다 보고도 부족해서 차로 가서 블랙박스까지 열었습니다. 거기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당연히 확인했죠. 그렇게 상가녀가 어디 사는지까지 확인한 저는 직접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회사 일이 많아 출근해야 한다면서 나가기 일쑤였고 대기업인데 주말 근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내내 주말에 회사를 간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 여자를 만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날도 남편은 회사를 간다며 집을 나섰고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미리 연락해둔 언니와 함께 언니 차를 타고 상가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편의 외도를 알리는 게 쪽팔렸지만 도저히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고 제가 이성을 잃으면 잡아줄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실컷 남편 욕을 했는데 뭐든 도와줄 테니 말만 하라고 하길래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가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빈자리에 차를 세웠는데 내려서 살펴보니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역시나 회사가 아닌 상가녀의 집으로 왔구나 싶었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집 주소도 아는 마당에 올라가서 당장 깽판이라도 쳐야 하나 싶었지만 언니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잠복이 3시간 정도 지나고 점심도 굶어가며 기다리고 있던 그때 벤츠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 옆에 주차를 하더니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남편과 상가녀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이곳으로 와서 주차하고 상가녀의 차로 나갔다 온 거였어요. 아파트도 브랜드에 차도 벤츠라니 좀 사는 집 딸이구나 알 수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날씬한 몸매에 예뻐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서 서로 손을 잡고 내려가는 모습에 저는 차에서 내릴 뻔했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 너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이거나 가서 두 사람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이날 언니는 저를 억지로 끌어안고 차 문도 절대 못 열게 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일단 진정해. 네가 가서 욕하고 때린다고 뭐 달라져? 너만 우스워지는 거야. 동호수까지 하는데 마음은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는 순간 주거 침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저를 그렇게 막은 거였어요. 괜히 너 손해보는 짓 하지 말고 기다려. 어차피 저 인간이랑 안 살 거잖아.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네가 잘못한 걸로 몰아가면 그땐 어쩔 건데. 네 얘기 듣고 나도 많이 알아봤어. 저 여자 집 쳐들어가서 소송당할 수도 있다고. 일단 내 차 블랙박스에 저 두 사람 손잡고 들어가는 거 찍혔고 넌 이제부터 둘이 새롭게 나눈 대화나 사진 같은 거 확인하면 따로 저장해둬. 카드 내역도 볼 수 있으면 확인해보고 차 블랙박스도 매일 보고 이상하다 싶은 거 다 증거로 쓰게 저장하라고. 그래서 언니 말대로 저는 이날 이후 정말 매일 밤만 되면 잠을 자는 걸 포기하고 증거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통해 남편이 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상간녀와 통화하는 대화는 물론 빨리 이혼해서 같이 살자는 말도 들었어요. 이보다 더 역겨운 대화도 많았는데 매일 새로운 대화를 듣다 보니 지겨웠지만 생각보다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소송 걸고 끝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붙은 제 전투력을 모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 초안도 작성했습니다. 제가 법으로 뭔가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막막하게만 느껴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손도 못 대는 상황이었는데 하다 보니 이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씩 하다 보니 어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경위까지 작성했는데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한 결혼이었는데 그 끝이 이러니 너무 허무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한테 미련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 죽는 대화를 보면서 마음 정리가 되었거든요. 살면서 누군가 미행을 해본 적도 변호사 사무실에 이토록 자주 가본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상간소가 쉬운 소송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쉬운 소송이 어디 있겠냐 하시겠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만 있다면 소송은 대부분 이긴다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가지고 소송 준비를 시작한 거라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소장이 도착하면 남편도 알게 될 테고 그럼 무슨 말이라도 하겠지 싶었어요. 저야 대화 없이 이대로 소송해서 끌고 가면 되니까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아쉬울 건 오히려 그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이번에도 말도 없이 아침에 갑자기 나갈 준비를 하면서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나 출장 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데 짐이 고작 그거야? 갈아입을 속옷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남편은 그렇게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말하고는 급하게 나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저는 여유를 부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혼자 밥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핸드폰 진동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설거지하느라 몰랐는데 부재중으로 10통이나 와 있었고 그 와중에 계속 전화를 해댔습니다. 여보세요?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안방에 지갑 두고 와서 지금 다시 가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둬? 내가 언제 당신 지갑 열어봤어? 아, 글쎄 너 못 믿으니까 내 지갑에 절대 손대지 마. 알았지? 전화를 끊고 보니 남편의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남편의 지갑이었는데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특히나 남편이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안에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법이니까. 혹시 상간녀 사진이라도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남편 지갑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저는 경악을 했고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라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 너 아침부터 무슨 일로 왔어?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더니? 어머님이었어요? 다짜고짜 뭐라는 거야? 이현영!
그 여자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소개해 준 거였냐고요? 그랬습니다.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는 시모가 남편에게 소개해 준 거였죠. 남편은 평소 메모를 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꼭 종이에 펜으로 적어야 하는 사람이라 수첩을 들고 다닐 정도였고, 그게 없으면 카페나 식당에 갔을 때 휴지에라도 직접 적는 걸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메모지가 나올 때가 많았는데, 제가 이날 본 남편의 지갑 안에서도 작은 메모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던 저는 뒤척이다가 낯익은 글씨체의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글씨체였고, 읽어보니 아들, K호텔 2시야. 이름은 이현영. 늦지 않게 가야 돼? 여자 기다리게 하면 큰 실례인 거 알지? 연락처도 적었으니까 만나기 전에 한번 전화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가정 꾸리고 사는 자기 아들한테 다른 여자를 소개해 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장도 보냈겠다. 더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니, 왜 말씀이 없으세요? 어떻게 알았냐? 여기 이거 어머님이 쓰신 거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아들이라고도 써 있네요. 시모는 거짓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빨리 이혼이라도 시키려고 하신 건지 맞다고 바로 인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소개했다. 내가 처음부터 네 조건 마음에 안 들어 한 건 너도 알지? 그래서 이제라도 조건 좋은 여자하고 우리 아들 다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뭐 잘못됐어? 니까짓 게 뭐라고 주제넘게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을 넘보냐? 그렇게 결혼 허락해줬으면 나한테 잘하고 살 것이지. 뭐 잘났다고 내가 말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삐져서는 발걸음도 안 하고. 네가 나라면 너 같은 며느리가 좋겠어? 응?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받아서 시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잠시 뒤 남편은 시댁으로 왔는데 시모가 갑자기 연기를 하더군요. 아니 아들, 제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데 아주 미치겠다. 막 헛소리를 해대고. 내 지갑 어딨어? 이거? 내가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뭐 캥기는 거라도 있나 봐. 있긴 뭐가 있어? 많던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있더라. 저는 남편 앞에서 그 문제의 메모지를 보여줬고 남편은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주머니에 쏙 하고 넣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해버려, 정민아. 너 얘랑 계속 살 거 아니잖아.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 이혼하자. 너도 그거 바라고 있었잖아. 너 정말이야? 그럼 이혼을 장난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소송은 내가 할 거야. 어차피 너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유책, 배우자라서.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바람 피우고 다녀놓고 모른 척하는 거야? 이현영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다며. 그래, 정민아.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고 할 때 해버려. 재산 분할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너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잖아. 당연하죠. 그런데 돈 안 준다고 해도 소송은 해야죠. 어머님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나한테 무슨 위자료를 받는다고 난리야? 원인 제공하셨잖아요. 뭐 어머님 아니어도 바람 필 놈이었겠지만. 증거 있어? 고작 그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네가 써서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하면 그뿐이지.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봐도 어머님 글씨체인데 이거 대조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거 방금 전까지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스스로 인정해놓고 왜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결심하고 소송 준비를 시작하면서 증거 싸움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날 시댁에 올 때도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혹시나 시모가 말을 바꿀까 봐서요. 역시나 뻔뻔하게 말을 바꾸길래 소용없다고 녹음기를 꺼내 보였죠.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무슨 말? 내가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냐면서 많이 배운 사람은 남편 부모한테 나처럼 안 한다고 했던 그 말. 그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은 며느리한테 이렇게 안 하겠지. 그리고 뭐?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하는 거라고? 그 말도 맞더라. 그래서 네가 이러고 사나 봐. 그 여자랑 수준이 똑같다는 거지. 가정 있는데 엄마가 여자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는 놈이나 유부남인 거 알면서 만나는 여자나. 너 걔가 너보다 얼마나 조건이 좋은지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러겠죠. 뭐 또 명문대 나오고 회사도 대기업 이런 조건인가요? 그런데 남의 남자랑 결혼할 생각하는 거 보니 정상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이래서 없는 것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어. 잘해줄 필요가. 뭘 해주셨는데요? 시댁 잘 사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 뭐 대단한 거 해주셨어요? 결혼 허락하는 대신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셨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저 지방대 나오고 회사 그저 그런 곳 다녀도 월급 받은 거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그걸로 결혼했어요. 대체 친정 못 사는 거랑 제 부족한 학벌이 어머님하고 이 사람한테 무슨 피해를 줬길래 이래요? 남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냐? 너 같은 애하고 결혼했으니 내 아들한테 무슨 하자라도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머님이 가정 파탄냈다고 소문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럼 저는 할 일이 많아서 그만 가볼게요. 소송 대비 잘해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뒤돌아 나오려는데 뒤에서 시모의 말이 들렸습니다. 아들, 그러길래 처음부터 이런 결혼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근본 하는 거야. 근본도 없으니 저리 설치지. 맘 같아서는 시모가 먹고 있던 밥상을 뒤엎고 싶었는데 순간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책 잡힐 짓은 하지 말라던 말이요.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대신 말로 되갚아 주었어요. 이 집은 근본이 너무 훌륭한 집이라서 엄마가 결혼한 아들한테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내 진작 알아봤어.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하는데 너 간장종지보다 못해서 애도 못 낳는 거 아니냐? 여기서 애까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빠랑 할머니가 이런 사람인데. 뭐야? 야, 말 조심해. 너나 조심해. 그리고 저희 사이에 애가 없는 건 어머님 아들 때문이에요. 애 못 낳는 건 손정민 이 인간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정자증이라던데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애 갖는 건 포기해야 할걸요? 누가 그래? 아들, 정말이야? 응? 아니지? 쟤 그냥 헛소리 하는 거지? 누가 그러긴요. 설마 제가 지어냈겠어요? 병원에서 많이 배운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시모는 결국 뒷목을 잡았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부축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뒤돌아 나왔고 며칠 뒤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시댁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소장이 도착하자 이날은 다 썩은 얼굴을 하고는 일찍 들어왔습니다. 한숨을 내쉬던 남편은 내가 너 같은 애한테 걸리다니 기가 차다.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동안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 했던 거야? 진짜 가증스럽다. 네가 이런다고 해도 나 너랑 못 살아. 어디 무서워서 살겠냐고. 그동안 나 속이느라 재미있었냐? 예고도 없이 소장을 보낸 저는 졸지에 남편을 속인 가증스러운 여자가 되었는데 잘못해놓고 오히려 저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애가 타는 건 남편 쪽이었으니까요.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 블랙박스 보는 건 누가 알려줬냐? 저를 얼마나 등신으로 봤으면 블랙박스를 어떻게 봤냐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남편 눈에는 제가 참 쉬워 보였겠다 싶었습니다. 퇴근하고 상간녀 만나러 갈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현관 밖까지 나와서 배웅해주는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똑같이 맞벌이를 해도 집에 오면 살림은 제가 더 많이 했고 남편이 회사 일로 늦는다고 하거나 출장을 가도 잔소리 없이 오히려 자기를 걱정해 줬으니 이렇게 맘 편히 바람을 피웠던 거겠죠. 사회생활을 핑계로 밖으로 나돌았으면서 이제야 만난 천생연분인 그 상건녀와의 사랑을 저한테 들킨 게 꽤 억울했나 봅니다. 저와 사이가 더 나빠지면 성격 차이니 뭐니 핑계를 대면서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이혼 소송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간녀 소송까지 골치 아파진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거기다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한다고 했으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은 없었을 겁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던 남편은 소송은 우리 둘만 하면 안 되냐? 싫은데? 엄마랑 현영 씨는 빼자. 현영 씨? 아, 그럼 뭐라고 부르냐? 말꼬리 잡지 말고 소송이 뭐 쉬운 줄 알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어. 그리고 뭐 한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너 그건 알고 시작하는 거냐?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당연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소송이 길어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고 난 후 저는 상간녀와도 통화를 했는데 겁도 없이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이런다고 정민 씨 그쪽하고 다시 살지 않아요? 추잡스럽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추잡스러운 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할 말은 아주 많지. 그런데 너한텐 안 해. 법정에서 해야지. 내가 너 고소할 거야. 하세요. 얼마든지. 이때 저는 언니 말을 듣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상간녀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사람을 봤을 때 못 참고 내려서 두 사람 딱이라도 때렸거나 집으로 쳐들어갔더라면 저 역시 고소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참았더니 상간녀가 저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정대로 소송은 진행되었어요. 상간녀 소송에 이혼 소송 그리고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까지 쉽지 않아 보였지만 변호사님만 믿었습니다. 명확한 증거에 상간녀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고 이혼도 끝이 보였죠. 전 시모는 저한테 위자료를 주게 생기자 아주 억울해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돈 노리고 작정한 거라는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무시했습니다. 물론 화나고 기분 더러웠죠. 그런데 무시하니까 더 발광을 하더라고요. 야, 너 내 말 못 들었냐? 이런 짓까지 해서 돈 받으니 속 시원하지? 이거나! 그만해요. 다 끝났는데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서 불륜녀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그러고도 저 인간 좋다고 같이 살까 싶었거든요. 같이 산다 해도 그 행복이 과연 오래 갈까 생각했고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전 남편이나 전 시모는 이제 저를 떼어냈으니 그 상간녀와 잘 살 줄 알았는데 전 시모가 조건 좋아서 소개한 그 상간녀는 갑자기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그 상간녀가 그만 정리하겠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시모가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아파트 명의를 그 여자 이름으로 해줬다네요. 그 여자가 타고 다닌 벤츠는 진작에 전 시모가 사준 차였고요. 결혼 안 할 거면 집도 차도 돌려줘야 하는데 그 여자는 선물로 받은 건데 왜 줘야 하냐면서 오히려 소송까지 당하고 억울한 건 본인이라며 줄 생각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동안 전 시모한테 고가의 선물도 참 많이 받은 모양이었는데 전 시모나 전 남편 꼴이 아주 우습게 된 거죠. 이혼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전 시모가 참 부단히도 노력을 한 모양인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쓰릴까 싶었습니다. 전 시댁 친척 중 저한테 가끔 연락하던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지금 난리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혼했으니 이제 연락하지 마시라 했는데
제 말에 혀차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자식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더니 꼴 좋네. 이혼 잘했어. 아주 보란듯이 잘 살아.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서 판결문까지 다 받아냈지만 그래도 그 두 사람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게 목표였고 그걸 이룬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시모는 그 상간녀를 상대로 아파트와 차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 상간녀와 틀어지고 나서야 저와 살았을 때가 그리웠는지 찾아와서는 자기 엄마와 연 끊고 살겠다며 앞으로 휘둘리고 살지 않을 테니 과거는 잊고 자기 믿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뭐 잘못 먹었냐? 그래, 다 인정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언제 너 만나면서 한눈 판 적 있었어? 그 일 말고 그런 적 있었냐고. 난 너밖에 몰랐어. 엄마 아니면 내가 그 여자 만날 일이 없었을 거라고. 그럼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야지. 그리고 이제라도 너한테 맞는 조건의 여자 만나서 살아. 나는 너보다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안 좋아서. 내가 그런 배경 보고 너 만났냐? 언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말이 자꾸 바뀌네?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고 네 말 한마디에 내가 홀라당 넘어가서 좋다고 할 줄 알았어? 한심하다. 전부터 느낀 건데 네가 공부머리는 있겠지만 사람이 참 지혜가 없어. 똑똑하면 뭐하는데 지혜롭지가 못해서 자기 가정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딱 네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길 바래. 그날 이후로도 전 남편은 몇 번이나 찾아오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잘못했다 했지만 저희 가족한테 꼴 좋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가면 아빠는 물론 엄마가 우리 사이 왔냐고 반겨주고 대접해줬는데 무시당하니 그 기분이 어땠을지 그날 전 남편의 얼굴에서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인 걸로 아는데 그 상간녀가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가정 있는 남자 소개받아서 선물 받은 집이랑 차를 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다니. 진짜 세상에는 이해 못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후련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에 대한 미련도 없고 지난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는 앞으로의 제 인생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힘든 순간에는 가족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은 좀 없어도 저희 가족은 늘 화목했고 지금도 저를 위해주는 가족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